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아우라 그룹의 권도준 회장과 그의 아내 차수연은 완벽한 그림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빛나는 커플.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로 제국을 이끌었고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한 우아함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들의 미소는 잡지의 표지처럼 완벽하게 박제되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피닉스 캐피탈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는 마치 거대한 파이썬처럼 아우라 그룹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내부에서는 배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날 오후 아우라 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회장님 이대로라면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자금을 수혈하지 않으면 권도준은 굳은 얼굴로 임원들의 절박한 보고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방법은 단 하나. 피닉스 캐피탈의 배후에 있는 사모펀드 연합의 핵심 투자자인 한성진 회장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 하지만 그 늙은 여우는 대가 없는 지원을 할 리가 없었다. 그의 조건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자신의 딸이자 최근 아우라 그룹의 광고 모델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신인 여배우 한유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라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제휴가 아니었다. 두 가문의 결합을 암시하는 사실상의 약혼 발표나 다름없는 행보였다. 그것은 그의 아내 차수연에 대한 완벽한 배신을 의미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건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수연이라면 이해해 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인내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그녀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다시 오페라 하우스의 자성갈라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브랜드 앰버서더 발표였다. 무대에 오른 권도준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리더의 모습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좌중을 압도했다. 객석 맨 앞줄. 차수연은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띤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이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저의 가장 중요한 파트셔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그가 자신의 아내 차수연을 향해 손짓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무대 반대편에서 걸어 나오는 눈부신 여배우 한유라를 향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장내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한유라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권도준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단순한 비즈니스 악수가 아니었다. 연인처럼, 약혼자처럼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갈칵, 갈칵, 갈칵.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그 빛의 폭발 속에서 차수연의 얼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대 위의 두 사람을 얼음 조각 같은 눈으로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지켜온 사랑, 그녀가 선택했던 삶,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차가운 비즈니스 거래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짧은 순간
아내 차수연은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전설적인 전략가 헬레나가 차갑게 눈을 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에게는 단 한마디만을 지시했다. 집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 그들의 완벽한 가정을 상징했던 그곳은 유령의 성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수연의 행동은 상처 입은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작전을 마무리하는 전문가의 움직임처럼 냉정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향수나 추억이 깃든 물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만 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수백 벌의 명품 옷과 가방들을 지나쳤다. 그리고 벽 한쪽에 숨겨진 지문과 홍채로만 열리는 비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보석이 없었다. 그 안에는 오직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헬레나의 생존 가방. 검은색 여행 가방 하나만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대포폰과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 이름과 국적이 다른 여러 개의 위조 여권, 그리고 각국의 통화로 이루어진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수천만 원짜리 이브닝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몸에 꼭 맞는 검은색의 실용적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마지막 행동. 그녀는 침실의 차가운 대리석 화장대 위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서 흠집 하나 없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차가운 돌의 한가운데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차수연으로서의 삶에 남기는 마지막 미련이자 완벽한 종언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오직 검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화려한 거짓의 삶을 뒤로하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1층 로비에서는 약속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채 오르자 차는 소리 없이 서울의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버리고 온 화장대 위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내 사랑이라는 이름과 함께 권도준의 번호가 뜨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리고 또 울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사라졌다. 거대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 헬레나는 그녀의 첫 번째 수를 둔 것이다. 권도준이 한성진 회장과의 불편한 축배를 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그는 피곤했지만 동시에 냉혹한 만족감을 느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치렀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그는 집에 돌아가면 차수현이 울고 있거나 혹은 분노에 차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그는 비싼 선물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그 모든 상황을 쉽게 무마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텅 빈 정막이었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광활한 펜트하우스의 어둠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평소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모든 온기가 사라진 텅 빈 공간의 메아리였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유치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장 침실로 향했다. 그녀가 갈라쇼에서 입었던 우아한 드레스가 의자 위에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거대한 대리석 화장대 위, 스포트라이트 조명 아래 그녀의 결혼 반지가 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은 어떤 절규보다 더 날카롭고 어떤 분노보다 더 차가운 의도된 선언이었다. 그의 짜증은 순식간에 기묘한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천마저 빼앗아갈 듯 차가웠다. 반지 옆에는 그가 애타게 전화했던 그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비서인 초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전히 오만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차수현 여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GPS를 당장 추적해. 어디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아마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있겠지. 찾아내.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세상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 시각 차수연은 호텔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의 낡은 도심. 지도상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건물에 있었다. 그곳은 외부에서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미니멀하고 기능적인 안전 가옥이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공간. 이곳은 삶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오직 전쟁을 위한 곳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내 전원을 켰다. 전화번호부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미스터 P. 그녀가 헬레나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그녀의 모든 자산과 정보를 관리해온 늙은 집사였다. 그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입니다. 마님, 수현의 목소리는 권도준이 알던 상냥한 아내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가동해. 그녀는 단 한마디만을 말했다. 알겠습니다. 헬레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렇게 대답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슈퍼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기업과 계좌, 그리고 수많은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잠재워두었던 그녀의 제국, 그녀의 진짜 힘이었다. 차수연이라는 허울은 완벽하게 죽었고 이제 헬레나가 부활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간결했다. 차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신용카드, 계좌, 통신 기록을 동결하고 세상에서 그녀의 디지털 흔적을 모두 삭제하라. 다시 펜트하우스. 권도준은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초의 실장에게서 보고가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사모님의 신용카드는 전혀 사용 내역이 없고 차량은 계속 주차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 예매 기록도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권도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라졌다고 사람이 어떻게 증발이라도 한단 말이냐. 다시 찾아봐. 이 서울 바닥에서 내 허락 없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어. 그의 오만한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헬레나는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아우라그룹 그리고 피닉스 캐피탈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전략과 복수를 향한 뜨거운 갈증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권도주는 텅 빈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안감은 이제 그의 위장 속에서 차가운 매듭이 되어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한 여자, 그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던 그림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림자는 평범한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규모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차가운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부서뜨린 인연의 상징,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생전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진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잃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닥쳐올 것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차수연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권도준의 세상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국이 세워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주일 동안 아내 한 사람을 찾는 데에 처참하게 실패했다. 처음의 짜증과 불안감은 이제 굴욕적인 분노와 지독한 집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다. 아우라 그룹의 정보팀까지 총동원했다. 돈과 권력,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녀의 행방을 쫓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탐정팀의 팀장이 그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사모님의 모든 디지털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행 기록,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삭제된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 고스트의 솜씨입니다. 고스트, 권도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는 단어였다. 그가 통제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신의 아내가 유령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났다. 한편 세상의 모든 기록에서 지워진 여자 헬레나는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공간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데이터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차분했고 얼음처럼 냉정했으며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아우라 그룹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을 약화시켜 권도준이 피닉스 캐피탈과 맺은 굴욕적인 동맹을 스스로 파기하게 만들고 한성진 회장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뿌리부터 뒤흔들 생각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아닌 베트남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의 핵심 부품 독점 공급 업체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는 제로데이 공격,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을 이용해 공급업체의 물류관리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녀는 돈이나 정보를 훔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출고되는 부품의 운송장 코드 몇 개를 교묘하게 바꾸고 수량을 소수점 단위로 미세하게 변경해 놓았을 뿐이다. 그것은 거대한 댐에 낸
아주 작은 바늘 구멍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작은 구멍이 곧 거대한 댐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최첨단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멈춰 섰다. 시스템상으로는 부품이 모두 입고되었다고 나오지만 막상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엉뚱한 부품이 들어있거나 아예 다른 대륙으로 배송된 후였다. 아우라에 완벽했던 적시 생산 시스템 저스틴타임이 한순간에 마비된 것이다. 재정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권도준의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아직은 이것을 단순한 물류 시스템의 오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공급망 문제로 허둥대는 바로 그 순간 헬레나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트레이딩 봇 수백 개를 동원하여 아우라 그룹의 주식에 대한 초단 탐험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초고속 주식 거래 공격을 감행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고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 이미 불안정했던 아우라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피닉스 캐피탈의 무식한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기존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은 공격이었다. 권도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공급망 마비와 주가 폭락이 같은 날 터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아우라 그룹의 워룸으로 최고 임원들과 사이버 보안팀을 소집했다. 이건 조직적인 공격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피닉스 캐피탈의 짓이 틀림없어. 지금 당장 공격의 출처를 찾아내. 그의 팀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공급업체 시스템 해킹은 전 세계를 경유한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를 통해 이루어진 뒤 연기처럼 사라졌다. 주가 조작은 추적이 불가능한 수백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적은 유령이었다. 어떤 발자국도 남기지 않았다. 권도준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방식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감정,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권도준은 혼돈에 빠진 워룸에 홀로 남았다. 그의 주변은 온통 붉은 숫자의 주가, 그래프와 에러 메시지로 가득한 모니터들 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정교한 방식으로 공격당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면 초가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차수현이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다. 그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지독하고 낯선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여전히 그 두 개의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실종을 사적인 실패로, 회사에 대한 공격을 비즈니스의 위기로 분리해서 생각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라는 그 잔인한 진실을 그의 오만한 머리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그 사냥꾼의 이름이 헬레나라는 것을. 그 사냥꾼이 바로 어제까지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던 여자였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헬레나의 안전가옥. 그곳은 시간이 다른 차원으로 흐르는 듯한 공간이었다. 세상이 아우라 그룹의 위기에 대해 떠들썩할 때 그녀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공급망과 주게 가한 작은 공격들은 사실 본 게임을 위한 연막이자
양쪽 진영의 방어 태세를 떠보기 위한 정찰전일 뿐이었다. 이제 진짜 공격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여러 대의 모니터 위에는 거미줄보다 더 복잡하게 얽힌 해외 계좌와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피닉스 캐피탈의 심장부에 피를 공급하는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였다. 차수현으로 살아가던 시절, 그녀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남편의 가장 큰 적인 한성진 회장의 뒷조사를 개인적인 프로젝트처럼 진행해왔다. 그녀는 언젠가 이 정보가 남편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남편을 배신한 자들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이 될 터였다. 그녀는 아마추어처럼 단순하게 데이터를 인터넷에 쏟아붓지 않았다. 그녀는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복잡한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보고서 형태로 재가공했다.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 핵심 증거 요약,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 그녀는 이 완벽하게 포장된 폭탄을 세 군데에 동시에 보낼 준비를 마쳤다. 국세청의 탈세 제보센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팀,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오전 9시 정각, 그녀는 자신의 안전한 익명 서버를 통해 암호화된 이메일 3통을 발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모니터 한 구석에서 60분짜리 타이머가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첫 번째 뉴스 속보가 터지기까지 그녀가 예상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김이 피어오르는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타이머의 숫자가 에 도달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모니터에서 속보 알림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속보, 피닉스 캐피탈. 역외 계좌통해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단독, 정체불명의 내부 고발자. 피닉스 캐피탈의 탈세 및 주가 조작 증거 검찰에 제출. 뉴스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헬레나가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다. 피닉스 캐피탈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추락했고 거래소는 즉시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성진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단 1시간 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피닉스 캐피탈의 회장실. 한성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포효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이따위 짓을 한 거냐? 당장 찾아내. 이 쥐새끼를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와. 그는 이것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님을 직감했다. 공격의 타이밍, 정보의 정확성, 증거의 완벽함. 이것은 프로의 솜씨였다. 그는 아우라 그룹을 향해 뻗었던 발톱을 거두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방어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워룸, 권도준과 그의 임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을 잃고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던 거대한 적이 순식간에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피닉스 캐피탈의 혼란은 아우라 그룹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권도준은 단순히 기뻐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한 명의 경영자로서 그리고 전략가로서 화면 너머에서 벌어지는 이 완벽한 공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걸 봐. 그가 기묘한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나 내부 고발이 아니야. 이건 한편의 예술 작품 같은 타겟 암살이다. 주식시장 개장 시간을 노린 완벽한 타이밍, 국세청, 금감원, 언론을 동시에 움직인 삼각편대 공격,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포장된 증거까지. 이건 마스터 전략가의 솜씨야. 그는 임원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 대신 냉검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피닉스 캐피탈은 부상을 입었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일을 벌인 자다. 이 게임의 진짜 플레이어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유령이야. 그는 초에 실장에게 명령했다. 누가 이 일을 벌였는지 알아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렇게 뛰어난 적은 공포 그 자체지만 만약 이런 자를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을 거다. 나는 이 고스트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어. 최고의 드라마틱 아이러니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권도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을 공격한 이 천재적인 고스트를 애타게 찾으며 그를 고용하고 싶어 했다. 그 마스터 전략가가 바로 자신이 경멸하고 내버린 아내. 자신 없이는 하루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한편 헬레나는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권도준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 속 그의 눈에 담긴 경외감을, 자신의 작품에 대한 그의 찬사를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방역은 성공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맹수에게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제 그녀는 한성진과 권도준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남자의 표적이 되었다. 헬레나의 공격은 피닉스 캐피탈의 심장부에 정확히 명중했지만 늙은 맹수 한성진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쌓아 올린 인맥과 부를 총동원해 검찰과 언론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에 급급했다. 당장의 붕괴는 막았지만 그의 제국은 깊은 내상을 입었다.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자금줄은 위태로워졌다. 이제 그에게 아우라 그룹과의 합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 헬레나의 공격이 낳은 파장은 권도준과 한씨 부녀의 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전의 승리감에 도취했던 동맹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압박하는 냉랭한 기류만이 흘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전쟁터에 가까웠다. 권서방. 한성진은 더 이상 여유로운 장인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네. 당장 다음 주에 합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하나의 통일된 전선을 구축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 그는 더 이상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명령하고 있었다. 그의 딸 한유라 역시 더 이상 사랑에 빠진 매력적인 여배우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과 권리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도준 씨,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공영에 처한 건 다 아우라 그룹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나도 이 사회에 한 자리 줘요. 난 그냥 장식품으로만 살 생각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는 탐욕스러운 거래꾼의 민낯이 드러났다. 권도준은 혐오감을 느끼며 저녁 식사 자리를 떠났다. 그가 선택했던 전략적 파트너십은 이제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그는
동맹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상처 입어 더욱 포악해진 포식자의 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갇힌 덫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이전에는 그저 조용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공간의 침묵이 이제는 그를 질식시킬 듯한 물리적인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정처 없이 수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들을 헤매고 다녔다. 그녀가 책을 읽던 서재, 베란다의 작은 정원. 그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작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읽다만 책이 펼쳐진 채 놓여있는 의자, 그녀가 아끼던 찻잔이 놓인 방식, 그녀가 가꾸던 난초 화분에서 새로 돋아난 푸른 싹, 그의 머릿속에서 수연과 함께했던 아주 평범했던 순간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와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나가던 그녀의 모습,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는 그에게 군말 없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그녀의 모습, 그가 종종 무시했던, 그러나 돌이켜보면 언제나 정확했던 그녀의 차분한 조언들, 그 모든 기억들은 한유라의 노골적이고 거래적인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라는 존재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닻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의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그를 유일하게 잠잠하게 만들어 주었던 고유한 항구를 제 손으로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가 내렸던 전략적 선택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낳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한편 헬레나는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과 피닉스 캐피탈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고 한성진의 절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으며 권도준의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균열이 적들의 동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과도 같았지만 남편이 자신의 배신의 대가를 치르며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아주 미미한 만족감 혹은 연민과도 같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권도준은 차갑고 텅 빈 침대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는 적에게 포위당했고 동맹에게는 덫에 걸렸으며 자신이 내버린 아내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체불명의 고스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그의 제국은 위태로웠고 난생 처음으로 권도준은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수연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찾아보았다.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사진이었다. 그는 그 미소를 보며 마침내 깨달았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그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 자체를 파괴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생긴 균열은 이제 거대한 심연이 되어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권도준은 수세에 몰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방역을 원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전략을 수정했다. 방어에서 끈질긴 추적으로 그는 아우라 그룹 내부에 극비리의 태스크포스 팀을 새롭게 소집했다. 이 팀의 유일한 임무는 피닉스 캐피탈을 공격하고 자신의 계획을 뒤흔들고 있는 정체불명의 고스트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임무를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사이버 보안업체, 전직 8200부대 이스라엘 정보부대의 사이버전 담당 부서 출신들로 이루어진 유닛 오메가를 고용했다. 피닉스 캐피탈도 합병 문제도 잊어. 그는 팀의 리더인 아리라고 불리는 남자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유일한 타겟은 고스트다. 이름. 그리고 얼굴을 원해. 아우라 타워의 가장 깊숙한 보안 구역.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한 층 전체가 유령을 사냥하기 위한 사냥터로 변모했다. 수십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분석가들은 데이터로 가득 찬 스크린을 노려보았으며 화이트보드는 고스트의 공격 패턴을 분석한 복잡한 다이어그램으로 가득 찼다. 팀의 리더인 아리는 오만한 천재 해커였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사냥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들이 분석한 고스트의 공격은 완벽. 그 자체였다. 코드는 흠잡을 데 없이 간결했고 침투 방식은 추적이 불가능했다. 모든 공격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통해 이루어졌고 모든 흔적은 군사작전 수준으로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들은 디지털 덫을 놓았지만 고스트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 데이터 유출 경로를 역추적하려 했지만 그 흔적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수십 개국을 경유하며 증발해버렸다. 아리의 자신감은 좌절감으로 이내 마지못해 인정하는 전문가적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회장님, 그는 권도준에게 보고했다. 이자는 단순한 해커가 아닙니다. 그는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우리가 체커를 두고 있을 때 그는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습니다. 그 시각, 헬레나는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그들의 사냥을 실시간으로 관람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 한쪽에는 아우라 그룹 태스크포스 팀의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이 그대로 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놓은 덫을 보고 있었고 자신을 추적하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일부러 작은 미끼를 던져 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녀는 이 게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자 권도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팀 전체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벼랑 끝에 몰린 아리는 마지막으로 위험하고 절박한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고스트의 현재가 아닌 과거를 추적하는 것,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의 첫 번째 디지털 지문을 찾아내는 일종의 디지털 고고학이었다. 그들은 고스트의 공격 방법론을 전 세계 과거 기업 전쟁 및 사이버 테러 사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알고리즘은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씹어삼키며 며칠 밤낮으로 돌아갔다.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단 하나의 아주 희미한 일치 항목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것은 약 10년 전 한 남미의 거대 복합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던 사건이었다. 당시 사용되었던 공격 시그니처가 이번 피닉스 캐피탈 공격과 99.8% 일치했다. 그들은 먼지 쌓인 과거의 사건 파일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의 보고서에는 단 한 명의 추적 불가능한 공작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기업 전체의 붕괴를 배후에서 조종했던 유령. 보고서는 그 공작원에게 그 시그니처와 연관된 유일한 이름인 코드네임을 부여했다. 아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권도준에게 향했다.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리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실명은 아닙니다. 기업 암흑가의 전설 같은 이름입니다. 노트북 하나로 기업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해결사. 전략가. 약 10년 전 회장님께서 결혼하실 무렵에 홀연히 은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도주는 초조했다. 이름이 뭐냐고. 아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헬레나. 그 이름은 차가운 사무실의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신화, 전설, 권도주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아리가 그 이름을 말하는 방식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해커를 쫓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찾아낸 것은 기업 설화에나 등장하는 악마였다. 그의 집착은 이제 헬레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헬레나라는 단어를 멍하니 응시했다. 수천 개의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다시 돌아왔는가? 그리고 이 모든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전설적인 헬레나가 지금 자신의 침실 서랍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결혼반지의 주인이라는 그 파괴적인 진실로부터는 수억 광년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헬레나. 그 이름은 권도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유령이 되었다. 그는 이제 회사 경영권 방어나 한성진 회장과의 기싸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모든 집착은, 모든 자원은 오직 이 전설 속의 인물을 찾아내는 데에만 쏟아부어졌다. 그는 헬레나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10년 전 그 남미 복합기업 붕괴 사건의 모든 자료를 긁어모았다. 그는 그녀의 방법론, 그녀의 동기, 그리고 그녀가 은퇴하기 전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의 정보팀은 초의 실장의 지휘 아래 헬레나의 과거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헬레나가 그 사건에서 받은 막대한 수수료가 스위스 은행의 여러 비밀 계좌를 통해 복잡하게 세탁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돈의 최종 행선지는 안개 속이었다. 완벽한 자금 세탁이었다. 포기하려던 찰나 그들은 아주 작은, 의미 없어 보이는 거래 내역 하나를 발견했다. 10년 전 그 비밀 계좌 중 하나에서 한국의 아주 작고 이름 없는 한 보유권으로 보내진 거액의 익명 기부금, 그것이 헬레나와 한국을 잇는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연결 고리였다. 권도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직접 그 보유권을 찾아갔다. 낡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보유권. 늙은 원장은 10년 전에 그 거액의 익명 기부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지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저희는 아직도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장의 설명 속에는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다. 그가 실망한 채 돌아서려던 순간 그의 눈에 사무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10년 전 보유권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자원봉사자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진 속에서 거의 숨겨져 있는 뒷줄에서 한 젊은 여자를 발견했다. 머리 스타일도, 표정도 지금과는 달랐다. 더 짧은 머리, 더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차수연, 그의 아내였다. 권도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우연일 거야. 수현이는 원래 봉사활동을 좋아했으니까.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마자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짓을 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자신의 아내 차수연의 모든 과거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거대한 의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가 알고 있던 그녀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고아, 총명한 미술사학도 그것이 전부였다. 보고서는 신속하게 올라왔다. 그녀가 그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그가 알고 있던 그대로였다.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 아무런 특이점이 없었다. 권도주는 거의 안도하며 자신의 미친 상상을 접으려 했다. 바로 그때 조사팀의 막내가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보고했다. 회장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대학 시절 2년간 휴학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유는 개인적인 가정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사모님의 공식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소지도, 직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2년 동안 유령처럼 사셨던 겁니다. 조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보고를 덧붙였다. 그리고 그 2년은 저희가 파악한 헬레나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 그리고 남미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권도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보유권의 기부금, 단체 사진 속의 젊은 수현,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진 2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녀의 실종, 갈라쇼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완벽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거의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서가의 책들을 미친 듯이 뽑아내기 시작했다. 미술사 관련 서적들 뒤편, 그가 찾고 있던 것이 있었다. 기업법, 그것이 경제학, 사이버 전쟁론, 암호학, 미술사학도 차수연이 읽을 이유가 없는 책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의 마지막 행선지는 펜트하우스 안에 자신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그는 개인 금고를 열어 차갑게 식어버린 결혼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반지를 내려다보고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모든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자신이 결혼한 여자, 자신이 화려한 세장 속에 가두어둔 아름답지만 연약한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전설적인 헬레나였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신의 회사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적 천재성을 가진 단 한 사람, 그는 지난 10년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완벽한 파트너를 바로 옆에 두고도 단 한 번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수하고 눈먼 오만함으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을 쓰레기처럼 내버린 것이었다. 그가 쫓던 고스트, 그가 그토록 감탄했던 마스터 전략가가 바로 자신이 내쫓은 아내였다. 권도주는 집무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텅 비고 부서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달은 남자의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적이 아닌 바로 자신의 손에 의해 완벽하고 철저하게 파멸했다는 것 또한 이해했다. 파괴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그 진실은 그의 모든 현실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한성진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잔뼈 굵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자신의 회사에 대한 공격이 갑자기 멈춘 것과 아우라 그룹과의 합병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것, 그리고 권도준의 이상할 정도로 집착적인 행보. 그는 이 모든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정보망은 곧 충격적인 보고를 올려보냈다. 권도준이 전설적인 해결사 헬레나의 뒷조사를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것. 기업 암흑계의 베테랑인 한성진은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차가운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헬레나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녀가 이 게임에 개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우아하게 체스를 둘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판 자체를 뒤엎어버려야 할 때였다. 그는 최후의 결전을 강요하기로 결심했다. 한성진은 권도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더 이상의 안부 인사나 가식적인 웃음은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던져 놓았다. 그의 마지막 카드였다. 열어보게. 권도준은 불길한 예감 속에서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연구 노트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권도준의 아버지이자 아우라그룹의 창업주인 고 권일환 회장이 한성진의 아버지, 즉 몰락한 경쟁사의 창업주로부터 핵심 기술을 훔쳐 아우라그룹을 세웠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이것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성진의 지독한 원한의 근원이었다. 내일 오전까지 합병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한성진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차가웠다. 피닉스 캐피탈에게 지배 지분을 넘겨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 봉투는 전국의 모든 언론사로 보내질 걸세. 아우라그룹은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라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되는 거지. 자네 아비의 신화는 땅에 떨어지고 아우라그룹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거야. 내가 불타는 한이 있더라도 자네 가문의 유산만큼은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 외통수 체크메이트. 권도준은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한성진의 협박은 절대적이었다. 도장을 찍으면 회사를 잃는다. 찍지 않으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유산과 회사의 명예가 영원히 파괴된다. 그의 자존심.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 모든 것이 벼랑 끝에 섰다. 그에게는 더 이상 움직일 말이 없었다. 그 시각, 헬레나는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한성진에 대한 그녀의 감시는 물리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여 완벽했다. 그녀는 그 비밀에 대해서도 그 협박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자신을 배신한 남자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를 그대로 추락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정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무너지면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비록 작은 부분이었지만 자신의 아버지 역시 초창기에 몸담았던 그 회사가 한성진 같은 괴물에게 통째로 먹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 역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권도준은 패배한 장수처럼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합병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펜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의 임원들은 무력했고 그의 변호사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그녀가 떠올랐다. 헬레나, 차수현, 마스터 전략가,
자신이 내버린 여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가능할 것만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그녀만이 자신이 보지 못하는 수를, 이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자신을 그토록 완벽하게 배신한 그가 어떻게 그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오만한 CEO로서의 완벽한 항복을 의미했다. 그는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다가가 그가 조사를 통해 알아낸 헬레나가 과거에 사용했던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는 수연이 아닌 헬레나에게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었다. 애원이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압니다. 나는 지금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우라를 구해주십시오. 제발. 그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며 손을 떨었다. 당신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 회사, 내 자리, 내 목숨까지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그는 디지털 허공 속으로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녀가 받기는 할지 답장을 줄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24시간의 시한은 똑딱거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권도주는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모든 권력과 자존심을 박탈당한 채 자신이 배신한 여자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긴 신세가 되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이 만들어낸 유령에게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체스판에서 내쳐버린 퀸의 움직임을, 그 신호를 숨죽인 채 기다릴 뿐이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권도주는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기다렸다. 24시간의 시한폭탄은 째깍거리며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가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던 순간 보안 메신저에 알림이 울렸다. 암호화된 한 줄의 텍스트. 그것은 수락도, 거절도 아니었다. 오직 시간과 좌표만이 찍혀 있었다. 인천항에 버려진 부두. 그는 지시에 따라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늦은 밤, 안개가 자욱한 부두는 마치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다. 그가 채서 내리자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걸어 나왔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몸에 꼭 맞는 검은 옷,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 그녀는 더 이상 차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한 헬레나였다. 그들의 재회에 감상적인 대화는 없었다. 그것은 전략 브리핑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야.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아우라 그룹과 그 회사에 목숨을 걸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회장이 아니야. 내 작전 요원이지. 내 지시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의문 없이 복종해. 알아들었나? 모든 자존심을 버린 권도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알겠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역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대담하고 정교하며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이미 한성진이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찾아낸 후였다. 교묘하게 조작된 디지털 위조의 흔적. 하지만 그 위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성진이 그 증거를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접 제시하도록 유인해야만 했다.
바로 그가 합병을 강요하기 위해 소집한 긴급 주주총회에서 덫을 놓기 위한 12시간의 숨가쁜 작전이 시작되었다. 헬레나의 원격 지휘 아래 권도준과 그의 충신인 초회 실장은 그녀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권도준의 역할은 완벽하게 패배한 연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성진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이양하겠다고, 그것은 늙은 여우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직접 협박 카드를 꺼내들게 만들 미끼였다. 헬레나는 미스터 P의 도움을 받아 증거 조작을 반박할 완벽한 데이터와 한성진의 다른 범죄 행위들에 대한 추가 자료들을 준비했다. 결전의 날, 아우라그룹의 대강당은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임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권도준은 창백한 얼굴로 패배한 장수처럼 연단에 섰다. 한성진과 한유라는 맨 앞줄에 앉아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회사를 위해 아우라그룹의 경영권을 피닉스 캐피탈에 이양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권도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계획대로 한성진은 이 역사적인 합병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권도준의 명예를 영원히 짓밟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권도준의 아버지가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를 띄웠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수십 년 묵은 원한의 역사를 설명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헬레나가 기다렸던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중앙 통로를 따라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차수현, 하지만 그녀는 이전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강력한 힘과 자신감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연단으로 올라가 한성진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한성진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한성진의 등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며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헬레나가 준비한 발표 자료였다. 그녀는 한성진의 증거가 왜 가짜인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해부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발견된 현대의 디지털 워터마크, 데이터 로그의 시간적 불일치,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디지털 위조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스크린은 다시 한번 전환되었다. 이번에는 한성진 자신의 범죄 증거들이었다. 피닉스 캐피탈의 비자금 내역, 주가 조작, 그리고 주주들을 협박하기 위해 동원했던 폭력배들의 모습까지. 이것은 합병이 아닙니다. 헬레나가 선언했다. 이것은 범죄죄에 의한 적대적 인수 시도입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성진은 연단 위에서 믿을 수 없다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얼어붙었다. 그는 전 세계 금융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기꾼이자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바로 그때 헬레나의 팀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과 보안 요원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다. 한성진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동안 권도준은 옆에서 자신의 회사가 구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 그는 연단 위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헬레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왕좌를 되찾은 여왕이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동맹은 불가능한 승리를 쟁취했다.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두 사람의 미래는 여전히 깊고 무거운 물음표로 남아있었다. 그날의 주주총회는 훗날 재계에서 헬레나의 심판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 명의 회장이 몰락했고 한 명의 전설이 부활했다. 한성진과 그의 딸 한유라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온 세상에 드러난 그들의 범죄는 그들이 쌓아 올린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제국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다. 수십 년간 이어진 기업 전쟁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반대로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등했고 그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전쟁은 끝났다. 차수연 혹은 헬레나, 모든 것을 감독했던 그녀는 막이 내리자마자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돌아와 그림자 속에서 전쟁의 잔해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를 지휘했다. 그녀는 이겼다. 아우라를 지켜냈다. 하지만 전쟁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적을 쓰러뜨렸지만 자신의 삶 역시 파괴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인가? 배신당한 아내 차수연인가? 무자비한 전략가 헬레나인가?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란 교차로 위에 섰다. 권도준 역시 후폭풍을 마주하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악랄한 공격에서 살아남은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오직 그만이 진실을 알았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촉발한 죄인이었다. 그는 속죄가 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권도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온 세상이 그가 아우라의 의기양양한 새 출발을 선언할 것이라 예상했다. 대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시작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 저의 개인적인 선택들이 회사를 위험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회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구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 여러분이 헬레나라고 부르는 차수연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속죄를 행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순간부로 아우라 그룹의 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는 제 지분을 신탁기금에 맡기고 새롭고 자격 있는 리더가 찾아질 때까지 독립적인 이사회가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것이 그의 공개적인 사과였고 그의 속죄 행위였다. 모든 먼지가 가라앉은 후 권도준은 수연을 찾아 나섰다. 그는 그녀의 안전 가옥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고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기를 요청했다. 10년 전 그들이 첫 데이트를 했던 삼청동의 작고 이름 없는 미술관. 그곳은 헬레나와 CEO가 아닌 수연과 도준의 장소였다. 그는 더 이상 권력 있는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함과 오만을 모두 벗어던진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모든 걸 포기했소. 그녀가 나타나자 그가 말했다.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겸손함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회사, 직함, 내가 당신보다 중요하다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교훈을 얻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소. 그는 그녀에게 즉시 돌아와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가 너무 깊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당신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오. 그는 말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기회를 구하는 것이오. 당신의 신뢰를 되찾을 기회. 회장과 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단지 도준과 수연으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약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그는 그들의 사이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놓았다. 그녀의 결혼 반지였다. 이것은 여기 있을 거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만약 당신이 준비될 수 있다면. 수연은 그녀 앞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떠났던 오만한 왕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수를 진정으로 깨달은 겸손한 남자였다. 그녀는 반지를 보았다. 거짓이면서도 진실이었던 과거의 상징. 미래는 불확실했다. 고통은 여전히 현실이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가능성의 희미한 빛을 보았다.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기 위해 일어서서 떠나려 할 때 그녀는 한마디를 했다. 기다려요. 그가 희망에 찬 얼굴로 돌아섰다.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하죠. 그녀가 작고 망설이는 미소를 얼굴에 띠며 말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악당은 패배했다. 영웅은 속죄했다. 그들의 관계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렸다. 그것은 복잡하고 현실적이며 희망적인 결말이었다. 그토록 파괴적인 배신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지막 음표는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더 정직한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